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우리 시찰단이 일본으로 떠났는데요. 오염수의 시료를 채취도 못하고 시찰 내용을 언론에 공개도 못한다고 하니 이거 뭐 맹탕 시찰이 되는 건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의 말을 이번엔 따르지 맙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가 아니라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지고 원전보다 중요한 안전 꼭 확인하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강남 한복판에서 믿기 어려운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지난 14일에서 15일 넘어가는 자정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요. 어떤 여중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머. 이 폭행은요. 차가 다니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20분 동안이나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어허.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 이 경찰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가해자들을 모두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가해자들 알고 보니까 이 여중생의 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머,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가족들이 지금 그 여중생이 가족들이 지금 이 폭행을 했다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들의 딸이자 여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게 된 것인데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어머.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의 여중생이 아파트 어머머머. 단지에서 뛰어나옵니다. 그 뒤를 어이구. 40대 남성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가는데 바로 여중생의 아버지입니다. 허허. 이 남성 딸의 머리채를 뒤에서 움켜쥐더니 어머머. 다짜고짜 뺨을 때립니다. 어머머머머. 그리고는 머리채를 잡고 거칠게 잡아 끌면서 폭행합니다. 그때 여중생의 친오빠가 뛰어나오는데요. 어허. 지금 폭행이 이어지는 상황이죠. 네. 자, 여중생의 친오빠가 뛰어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친오빠 아버지의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갑자기 여중생을 발로 찹니다. 어머. 아빠와 친오빠로부터 폭행당하는 상황. 그때 어디선가 엄마가 등장합니다. 손에는 여중생의 신발이 들려 있습니다. 어허. 엄마가 등장했다는 그것도 신발 듣고 왔다는 건 아이고 애가 잘못을 해도 타일러야지 왜 때려요? 그랬겠죠? 박성배 변호사님. 당연히 몸으로 막아서라도 말려야 할 상황인데 어머니는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어머. 딸의 신발을 내려놓는 엄마. 그런데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다짜고짜 뺨을 때립니다. 어머머머. 그러자 여중생 무릎을 꿇는데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다리를 들어서 딸의 몸을 수차례 밟기 시작합니다. 어머 세상에.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는 딸의 배를 주먹으로 치기까지 어머 어떡해요 세상에 지금 저 사람들이 진짜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진짜 친부모하고 오빠가 맞아요? 정말 보고도 지금 우리가 믿기지가 않아요. 최정아 기자님. 네, 놀랍게도 진짜 가족이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일단 맨발로 뛰쳐나온 이 여중생의 모습부터 굉장히 충격을 안기는데요. 40대 부친이 쫓아가서 이 여성, 10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중학생 여성을 어머머. 정말 맹수가 낚아채듯이 이렇게 딱 잡아서 바로 복부를 어머, 가격하는 세상에. 모습을 저희가 정말 충격적이게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딸이 넘어지자 여기서 폭행이 멈추지 않고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폭행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정말 충격을 안겼습니다. 어머. 그리고 뒤따라서 따라오는 정말 씩씩대면서 따라오는 듯한 이 오빠의 모습이 보이죠. 뒷모습에서부터 무엇인가 이렇게 화가 난 듯하게 굉장히 씩씩거리면서 쫓아오는데 네. 오빠는 또 고등학생이에요. 하하. 고등학생이 또 덩치가 또 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동생과 아버지를 발견 후에 폭행에 가담하고요.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가 이 딸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지죠. 이제 이 딸이 이제 무릎을 이렇게 딱 꿇고 부모님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로 보여지는 여성이 바로 수차례 걷어차고 발로 밟는 모습이 보여져서 더욱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폭력이어도 저희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장면인데 이게 가족 안에서 이뤄진 폭력이라고 하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지금
이거 진짜 실화입니까? 지금 영상을 보면요. 앞서 CCTV 초반에 보면 저 여중생이 저 가족들한테 딸이고 지금 여동생이잖아요. 저 여학생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게 느껴지죠. 누구로부터? 어떤 소나기로부터. 그죠?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근데 그 뒤를 따라갔고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가족 3명 중에 말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대체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최진봉 교수님. 예. 저 딸이자 여동생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지금 아무 가족도 말리지도 못하고 가족들 3명한테 다 폭행을 당해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더 황당합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예요. 그럼 구청하고 경찰에서 이 폭행한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에서 왜 그런 폭행을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네. 그러니까 지금 폭행을 당한 그 아이의 병원 진료를 위한 사전 설문지 작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아이가 거부를 하니까 벌을 줬답니다. 집에서 아마 벌을 준 것 같아요. 근데 벌을 받던 중에 아이가 맨발로 뛰쳐나가자 그 아이를 데리러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과연 저게 아이를 잡으러 간 행동일까? 아이가 뛰쳐나갔으면 아이를 붙잡고 집으로 데려오든지 달래든지 뭐 이러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부모 입장이나 아니면 오빠 입장에서 아이가 뛰쳐나갔으면 네. 아이가 왜 뛰쳐나갔는지 일단 잡아서 왜 그러느냐 물어보고 타일을 넣어서 데리고 들어가야죠. 근데 지금 행동을 보면 그런 행동이 아니라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과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지 상당히 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 정도의 폭행이면 유인경 평론가님 아무리 엄마 아빠고 자기의 친오빠라 하더라도 경찰 아저씨 나 우리 가족 좀 처벌 좀 해주세요 이랬겠죠? 아닙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혹은 또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피해 여중생은 사건 당일 15일 날 가족을 처벌하기도 원치 않았고요. 가족이랑 분리되지도 원치 않았습니다. 어머? 예. 그래서 관할 경찰과 구청은 신체적 학대 정황을 파악했지만 여중생의 뜻을 존중해서 사흘 동안이나 이제 가족과 같이 있게 했던 거죠. 네. 이후 경찰이 주변 CCTV를 아까 우리가 본 화면을 보니까 이건 너무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그냥 단순 폭력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 여중생을 학대 피해 아동센터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하하. 사실 학생은 꼬추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더구나 병원 진료표를 안 썼다면 어떤 경우도 아픈 학생이잖아요. 음흠. 아픈 딸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석연치가 않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 딸이 또 그리고 자기의 여동생이 병원을 가기 위해서 사전에 병원 진료서를 작성하는데 그걸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쫓아가서 뭔가 도망쳐서 쫓아가는 딸을 저렇게 무차별 폭행을 한다? 그리고 여동생을 폭행한다? 듣고도 석연치가 않아요. 그럼 뭔가 지금 경찰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폭행 장면을 확인한 경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선 부모와 오빠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잘했네요.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중 가장 높은 조치인 7호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아하. 이 임시조치 1호는 가해자를 직접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인데 학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최대 2개월 동안 가능하고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조치 7호 그동안 최근 5년 동안 신청 건수가 불과 36건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 가운데 23건만 받아들였습니다. 아하. 그만큼 이 사안을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네. 그제 오후 아버지는 서울 둥부구치소에 구금됐고 아하. 이 한편 여중생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데 네. 다행히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허. 그렇지만 경찰은 이 가족 구성원들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학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진술 확보 등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요. 남보다 못한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자신의 피부치한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건 경찰이요 면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반드시 저 아이를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줘야 된다는 신념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좀처럼 한데 모이기 어려울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와 대박 같은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보고도 믿기 어려울 것 같다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대박 사건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저 합성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장소를 빌려서 그냥 네 분을 딱 합성해서 그냥 같이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들이 만났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게 된 것인데 어머. 바로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한 자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머 대박. 왼쪽부터 설명해 드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회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이사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이사장,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이사장입니다. 아 지난 2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만남은 지난 2월 16일에 이루어졌는데 지난해 박지만 회장이 김영삼 민주센터에 두 차례 기부금 100만 원씩을 낸 사실을 알게 된 김현철 이사장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박 회장에게 직접 연락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치의 극단화에 우려하면서 통합과 화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약 석 달 만인 지난 10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두 번째 회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어떤 중간에 인연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남은 최재범 교수님. 네. 왠지 그 아까 사진에 물론 이제 사진 찍는 분이 자 무표정하지 말고 자 치즈 김치 뭔가 알고 있는 단어 하세요. 자 웃어보세요 했겠지만 두 번째 만남이다 보니까 첫 번째 만남보다는 조금 편한 자리가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두 번째 만남을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은 김현철 이사장이 네. 그 이제 감사의 표현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만나고 나서 뭐 우리 계속 만나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네 분이 저렇게 두 번째 모여서는 이렇게 계속 만나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 게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만나 밥만 먹지 말고 어떤 좀 환경 운동이든 봉사 활동이든 이런 걸 좀 논의해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제 자녀들이잖아요. 어쨌든 아들들인데 저분들이 뭐 현대 사회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기도 하고 이러니 또 전직 의원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니까 아마 함께 모여서 뭔가 좀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는 거 어떨까 이런 얘기를 오갔다고 하니까 아마 추후에 본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떤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의 행동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 면면을 보니까 참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저 아들들의 아버지였던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은 지금은 서거했어요. 지금 다 이 땅에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아들들이 모여서 이렇게 쉽지 않은 만남, 뭔가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만으로 뭔가 통하는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랬겠죠. 아버지가 대통령이란 공통점, 청와대에서 잠시 살았다는 아, 공통점, 그러네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픔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 대부분 유명 스타들도 그 유명세에 시달리듯이 대통령의 아들을 일거수일투족, 뭐 병원, 단골 병원까지 다 소개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단체 대화방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김웅에서 서로 얼굴 본 지가 몇 달 됐으니까 또 만나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맏형경인 거죠. 아들, 퍼스트 선이죠. 대통령 영부인을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듯이 아마 공감하는 것도 되게 많았고 앞도 되게 많았고 이제 그 아버님들이 칭찬받은 것도 있지만 또 비난받는 장면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모임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공통점 유지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진영 논리에 따라서 갈라치기가 많이 나오고 편가르기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정치권만이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진보신문 무슨 뭐 보수신문 기자들이 안 만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화합의 길, 그다음에 봉사의 길을 좀 걸어주신다면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다 나쁜데 쓸데없는 궁금증 갖고 오는 게 더 나쁜데 뭐냐면 최정화 기자님, 저
밥값 누가 냈을까 궁금해요. 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기도 한데요. 밥값은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 순서대로 이 계산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첫 번째 만남 때는 노재헌 이사장이 이 모임에 또 총무를 맡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나이 잠깐 한번 볼까요? 와 대박. 나이 한번 네. 짚어주세요. 네. 노재헌 이사장이 65년생입니다. 58세죠. 그래서 어머. 첫 번째로 식사값을 결제를 했고요. 두 번째 저녁 젊은 게 식사 때는 됩니까라고 할 거야. 네, 김현철 이사장이 됐는데요. 59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64세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 결제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허.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요. 다음은 58년생 박지만 회장입니다. 오. 65세이고요. 네. 그 다음은 마지막 이 식사 결제자죠. 50년생 김홍업 이사장이고요. 올해 73살입니다. 이담 아나운서. 글쎄요, 이게 뭐 이제 오지랖 넓은 걱정일 뭐 걱정까지는 아니지만 오지랖 넓은 관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자리에 몇 명만 더 추가가 된다면 시청자분들 또 더 나아가 국민들 보시기에 좀 흐뭇한 장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일단 나이대가 좀 비슷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모임에도 왜 안 왔을까 했는데 이번 모임에도 연락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는데 김홍업 이사장의 인터뷰를 보니까 다른 분들이 한 7, 80년대 생이시다. 우리는 이제 나이대가 좀 비슷한데 좀 나이대가 좀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좀 다른 대통령 아들들과도 함께 만나서 함께하는 자리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잘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첫 술에 이렇게 판을 크게 벌리려고 하기보다는 좀 다져놓고 자 같이 합류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볼게요. 그런데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뭐 노건호 씨나 문준용 씨는 이제 나이대가 조금 이번에 모인 네 분과는 뭐 나이 차가 난다 치지만 전재국 씨는 그래도 할만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근데 전재국 씨가 마음 편하게 또 저 자리 가긴 조금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의원 씨와 관련된 가족 내 갈등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전재국 씨는 전 의원 씨의 큰 아버지이자 전두환 씨의 장남이죠. 네. 이 전재국 씨가 최근 전우원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전우원 씨가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고 이 전두환 씨를 비판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재국 씨가 너는 더 이상 내 조카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니 찾아오지도 전화하지도 말아라. 약도 끊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살아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절연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전재국 씨는 법원으로부터 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서 자신이 실소유한 도서 유통업체 대표이사직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전우원 씨의 큰아버지인 전재국 씨. 그래요. 전우원 씨가 마약도 하고 그런 혐의 있죠. 그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해요. 그걸 두둔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최소한 마약은 했지만 역사인식,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요. 큰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 지금 자기의 새엄마 이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어디 지금 조카를 면박을 줘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오히려 창피한 줄 아세요. 그런 생각을 저만 할까요? 시청자분들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제목을 좀 보세요. 통장 돈을 훔치며 부친 상이다. 이게 알 듯 모를 듯한 제목이에요.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해 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이 50대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 사건인데요. 아하. 이 이기영은 지난해 8월에는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그리고 12월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합니다. 그리고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기영은 사망한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769만 원 상당의 이 물품을 구매하고 또 계좌 이체 대출을 통해서 5천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해요, 진짜로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뭔데요? 최근 이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한 글쓴이가 네. 온라인 커뮤니티 글과 함께 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하. 이기영이 범행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 사진인데요. 네. 여기에서 보면 진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단어가 있죠. 이기영이 148만 1,732원을 이체한 내역과 함께요. 아버지 상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머. 아시다시피 메모라는 것은 이 보내는 사람이 직접 적지 않고서는 이런 단어가 정말 쓸 수도 없는 단어잖아요. 어허. 이 딸이요, 아버지 살해 직후 저희 아버지 휴대전화에서 이 돈을 전달하는 어플입니다. 이 토스 어플을 다운을 굳이 받아서 네. 기존에 있던 잔고를 본인 통장에 이체한 사진이다. 남의 아버지를 죽여놓고 정말 보란 듯이 아버지 상이라고 메모를 해서 이체를 했다.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말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정말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신이 살해를 한,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한 택시 기사님의 통장 잔고에서 자기 이기영 저 악마 같은 저 인간이 자기 통장으로 이체를 하려고 이체 그 메모에 최진봉 교수님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아버지 상이 뭐예요? 아버지 상이. 사람이 아니죠. 뭐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렇게까지 글을 아니 일말의 미안한 감정이나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어떻게 거기다 아버지상이라고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글을 굳이 안 써도 돼요. 쓸 이유도 없고요. 거기다 그렇게 남겼다고 하는 건 본인이 뭔가 뭐 자랑스럽게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웅심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이코패스적 성향이거든요. 일반 사람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자, 그러고 보니 네. 메모를 굳이 안 남겨도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냥 이체만 하면 돼요. 어머. 어차피 남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거잖아요. 자기 통장으로. 어머. 그런 상황이라면 거기다 굳이 뭐 글씨를 남길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범죄를 숨기려고 했다면 남길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버지상이라고 쓴 건 본인이 얼마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걸 제 그냥 판단은 본인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런 몹쓸, 그게 네. 사이코패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하. 하나의 실적으로 생각하고 저거를 아주 저렇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짐승만이 할 수 있는 저런 행동을 하고 더 황당한 건 이 딸이 뭐라고 또 올리셨냐면요. 자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이제 시신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이 같이 갔대요. 근데 장례 지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훼손이 심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폭행을 하고 얼마나 아버지를 그렇게 했으면 유가족이 보면 너무 놀랄 것 같다. 그래서 그 남자 동생이 가서 혼자 보았대요. 근데 그 남자, 그 아들이죠. 아들이 보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을 이 트라우마에 그러겠죠, 빠져가지고 세상에. 그 정도로 그렇게 시신을 훼손을 해놓고 거기다 돈 훔쳐가면서 아버지 상이라고 글을 써요?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저 인간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 짐승이 전국의 짐승이 화를 내요. 왜 우리한테 비교하냐고 저런 몹쓸 악마 같은 존재를.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사람 같지 않은 일을 한 게 이것만 그친 게 아니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들 휴대전화로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었죠. 당시에도 이기영 택시기사의 가족들이 안부를 묻자 바쁘다, 전화하기 어렵다면서 132통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하. 최근에 택시기사의 딸이 이 대화 중 일부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척 사칭의 대화를 나눈 이기영의 대화 일부를 올리게 된 것인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지난 2022년 12월 25일 새벽 아버지인 척 메시지를 주고받던 이기영 전화통화는 끝끝내 거부합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 경찰서에 가자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영은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서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당시 가족들은 설마 대화 상대가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은 지금 시청자분들도 천불이 나요. 지금 가슴에서.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담 아나운서. 아니 그러면 저 사안은
지금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까마득히 몰랐을까 유족분들이 왜 지금 늦게서야 경찰이나 여기 법원에서 공개한 건가 뭐 그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인의 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요. 그동안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누가 될까 봐 언론에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는데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하. 바로 지난 19일에 이기영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죠. 아하. 그래서 아마 이 글쓴이가 글을 쓰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기영이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다면서 인면수심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질타를 했습니다. 아하. 또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이 없는 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선고 때까지 반성문도 한 장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기영은 선고 뒤에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이거 잠깐 이거 앞서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재판부가 이제 판결하면 선고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밝힌 거예요. 만약에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 이게 다른 뭐 제3자가 한 게 아니라 법원이 판결 내리면 저 선고 내리면 저런 이유를 밝혀서 이거 대체 무슨 아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그냥 때리면 되잖아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우리나라 현행 법제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사형을 선고하고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형을 선고하든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그 효과는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형 선고와 무기징역 선고는 근본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즉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는 일정 복역 기간만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가석방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에 재판부도 사람인지라 사형 선고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사형 선고는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제도로 마련해 뒀더라면 그 형을 선고해도 좋을 만한 사건이었지만 불가피하게 이 사건에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재판부가 저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 유족들의 귀에 들어올까요? 억장이므로 천불이서 안 들어올 거예요. 지난 19일 날 선고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유족들도 다 참석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죠. 당연히 사형을 기대했었고 저희 남편으로 인해서 이게 드러나지가 않았더라면 지속적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인간 세상에서 생활할 수 없는 그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 마음 오죽할까요? 정말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어떻게 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이제 실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했지만 이 가족은 단지 자기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이 아니라 연쇄살인범이어서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수많은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더구나 여태껏 자기네들의 슬픔과 고통을 혹시라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 봐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반성문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왜 법원 측에서 이걸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탄원서는 제출했고요. 1심에서 이제 해서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피해자 인권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인권 중요합니다만 연쇄살인범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너그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반성문도 제출 안 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항소심 간다고 보면 뒤집힐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중한 이 판결 나올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피해자 유가족은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또는 대체 법안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을 접수 중이라고 하고 이기영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는 나오지 않도록 법제도가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그동안의 재판부의 판결 선례에 비춰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이와 같은 범행은 더 이상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현행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사형 선고를 통해서 실질적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사형 선고도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합니다만 이는 그 재판부의 판단과 성향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 이기영이 저 호송차에 타가지고 저때 했던 행동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주 경찰들을 우롱했어요. 저곳을 파봐로 하고 저기 파봐요. 야 저게 묻었는데? 팠더니 없어요. 어디 진짜 공권력을 가지고 우롱했던 이기영, 반성문도 안 쓴 이기영. 유족들의 억장은 천갈래 만갈래 찢깁니다. 항소심 가게 된다면 그 재판도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세상 이 얘기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실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네, 세상에 뭐 별일이 다 있긴 하지만 혹시 김명준 앵커께서는 뭔가 잘못해서 경찰차에 타서 이송되는 과정에서 112에 장난 전화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는 못하죠. 이 사람 간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람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어떤 통화로 이 사건이 시작됐다고 어머.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볼까요? 네. 신경을 맞춰야 신네. 신고한 거 있으세요? 그냥 귀가 시끄러워서 못 들을 정도의 지금 최진봉 교수님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60대 남성인데요. 장난 전화를 하는 거예요. 112에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어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 추적해라. 행설수설하는 허위 신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요. 2시간 30분 동안 장난 전화한 게 몇 건인 줄 아세요? 50차례 넘게 했어요. 어머. 그러면 정말 혹시나요. 그 사이에 정말 위급해서 누군가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요. 범죄 행위를 보고서 신고했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전화가 통화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2시간 30분 동안 그리고 경찰 인력이 저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거 답변하고 저거 욕하고 아까 욕설하는 것도 보셨죠? 네. 그런 행동하는 걸 다 받아줘야 됩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112시 종합상황실에서 이 사람이 전화했던 이력을 쭉쭉 뽑아봤어요. 어머. 그러니까 지금 2시간 30분 동안 50차례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 지난해 6월부터 900차례에 걸쳐서 어머. 112에 장난 전화는 상습범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하. 그래서 경찰이 경범죄 단속 차원의 신고를 접수해 추적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최정아 기자님. 네. 세상에. 이 남성은 탐문 수사를 나선 경찰들에 의해서 검거가 다행히 됐는데요. 네. 검거되던 당시 영상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영상이네. 이 영상 함께 보면서 어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요, 한 편의점 근처에서 허위 신고를 걸었던 남성을 발견합니다. 네. 황당하게도 이 남성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하. 경찰은 태평하게 자고 있던 남성을 깨워서 경찰서로 연행해 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기까지는 참 딱 봐도 CCTV 보면 훤한 낮인 것 같잖아요. 낮부터 술에 쩔어 있어요. 참 진짜 가고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잡혀가는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이상한 짓 했다 그랬잖아요. 한번 보시고 당시 경찰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의점 방문해서 술을 사고 나갔다고 해서 이제 주변을 수색한 바 편의점 앞에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송되는 그 차 안에서도 112 상황실에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반복했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구대까지 이 데려가는 동안에는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그러지 못하는가 봐요.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하. 일단은 112나 119에 장난 전화를 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부과 대상이죠. 그렇지만 단순히 장난 전화 수준을 넘어서서 경찰이나 소방의 출동을 이끌어낼 정도라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하려고 이 남성을 찾아서 검거한 뒤에
신원 조회를 해보게 된 것인데 의외로 이와 별개로 이 남성이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하게 되는데 체포 이후에 순찰차 안에서도 장난 전화를 계속 반복하는 이 남성, 경찰은 경찰 소방의 출동을 실제로 끌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그동안 많은 수의 장난 전화를 한 만큼 단순 범칙금이 아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극 적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분노도 분노지만 기분이 나빠요. 정말 찌질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살아요? 정말로 늘 술에 쩔어 있고 정말 제발 이런 범죄, 이런 못된 짓은요 정말 하지도 말고 따라 해서도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출근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거 안 그래도 힘든데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오전입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한 도로변인데요. 자, 우통벗은 남성이요. 여성을 쫓아가면서 괴롭히죠. 행패를 부립니다. 이 여성은 계속 도망가 보지만 이 남성이요. 계속 쫓아가면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계속 몸으로 세게 부딪히기도 하고요. 출근길에 벌어진 이 한바탕 소동, 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금 소동 정도가 아니라 빨리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놔두면 큰일 벌어질 것 같은데요. 진짜 지금 이담 아나운서 지금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좀 겁을 먹은 것 같죠. 아침에 저런 남성이 우통을 벗고 달려드니까 굉장히 겁먹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영상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황은요. 일단 온몸에 문신을 한 남성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우통을 다 벗고 도망가는 여성을 계속 쫓아가죠. 다행히 주변 행인의 만류로 남성이 난동을 곧 멈추더니 떨어진 상이 주워서 도망갑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요. 이 상황 모두 지켜봤고요. 네.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아하. 자, 시민들의 제보와 관제센터와의 공조로 골목 여기저기를 뒤져서 도망간 남성을 찾아 나선 경찰. 딱 저기 있네요. 네, 포착했습니다. 아하. 이 남성 여전히 우통을 벗고 있었고요. 아하. 경찰관에게요. 욕설하고 침뱉고 어머. 아주 막무가내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현행범으로 검거가 됐습니다. 아니 일단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최정화 기장 일단 진짜 별의별 인간이 다 있는데 일단은 앞서 지나가던 여성에게 마구 행패를 부렸는데 일단 무슨 알던 사이에 무슨 원한 관계가 있어 뭡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데이트 폭력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고요.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아하. 출근길 시간 이른바 묻지마 폭행 난동을 부린 건데요. 경찰에서는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다른 행인이 말리는데도 난동이 계속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이인데 죽으라 쫓아가면서 행패를 부려요. 최진봉 교수님, 아니 그럼 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음주했다고.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아닙니까? 지겹네, 지겨워 진짜 대한민국. 그러니까. 아니 뭐 일만 생기면 뭐 술 취했다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건가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을 했고 관악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당시 해당 남성이 주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파악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치 상태라 하더라도 저런 행동을 한 걸 처벌을 강하게 해야죠. 네. 그래야 술 먹고 저런 행동 안 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혹시 마약을 했는지도 의심이 돼서 마약 검사하는데 마약 성분은 검출이 안 됐다고 하고요. 네. 뭐 술을 먹어서 저랬다고 하는데 술을 먹고 저런 행동하는 것도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저런 행동한 사람 술 취한 거 관계없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저 무지막지한 인간이 경찰한테 한 행동 중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진짜 제가 입으로 말씀드릴 송구예요. 경찰 얼굴 쪽에 어떻게 침을 뱉어요, 진짜.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성향으로 보이고 자신의 폭력성을 누군가 받아주지 못한다면 받아줄 사람을 찾을 때까지 그 폭력성을 발현하려는 의사로 보입니다. 경찰은 다른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일대를 수색한 끝에 남성을 발견했는데 이 남성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에게 욕도 하고 침을 뱉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하. 결국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현재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불분명합니다만 묻지마 폭행에다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더해 있어서 단순 벌금형에 그칠 것 같지는 않고 이 사안은 이 남성의 행동이 상당히 특이한 상태라 양형 과정에서 전과는 물론 보호관찰소를 통한 양형 자료 수집도 대폭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진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지금 불안한 사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유인경 평론가님, 만약에 저 몹쓸 인간이 흉기라도 진짜 흉기라도 지니고 있어 난동불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예,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도 묻지마 범죄가 몇 번 소개됐었죠. 그런데 이 특징은 정말 묻지마입니다. 가해자, 범인이 연령대도 성별도 다양해요. 젊은 여성이 지하철에서 노인들한테 뭐 우산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든 분들이 어린이를 한다든가 청소년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한 말을 한다든가 해서 가해자, 범인도 예측하기가 힘들고 이유도 모르겠는 거죠. 네. 그래서 누리꾼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네. 이런 기사 뜰 때마다 정말 바깥에 나가기가 두렵다. 네. 묻지마 처벌은 더 강화돼야 된다. 네. 모든 범죄자를 강경 대응하자 이렇게 됩니다. 정말로요, 저런 몹쓸 인간들 진짜 길거리 활보하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공권력도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디 경찰한테 욕설하고 침을 뱉어요. 정말로 따끔하게 법의 처벌받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하늘 위를 날아가는 이것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답니다. 이담 아나운서. 지금 보실 장면은요. 보시고 나면 대체 이게 뭐지? 내가 본 게 뭐지? 하실 겁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요. 뭔가 두둥실 떠다닙니다. 뭐예요? 뭐 알라딘의 양탄자도 아니고요. 어머머. 나뭇잎인 건 판자인 건지 했는데 네. 사람이 앉는 소파입니다. 어머! 알고 보니까요. 며칠 전에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에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했으면 소파가 마치 가벼운 물체처럼 두둥실 날아다녔을까 싶죠. 아니 최진봉 교수님, 우리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 회오리 바람이 강력하게 양떼나 소떼 막 소 몇 마리가 막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고 하는데 전 그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소파가 날아다녀요 진짜. 그러니까요. 소파가 날아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영화가 아니고요. 현실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담만은 설명해 준 것처럼 튀르키예에 시속 45km의 폭우와 강풍이 불었대요. 어머머. 시속 45km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아하. 불면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분 거잖아요. 아하. 근데 왜 소파가 그러면 하늘을 날게 됐냐? 집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밖에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려고 내놓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 거실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와서 그걸 뭐라고 그래? 발코니. 그렇죠. 발코니. 발코니에다가 아마 소파를 놨던 것 같아요. 아하. 아마 이제 미국 생활 많이 해보셨는데 발코니 단어 잘 안 떠올랐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네. 났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네. 발코니에 앉아서 이제 뭐 밖에도 보고 이러지 않으면 35층 높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발코니에 있었던 그 소파를 바람이 강풍이 날려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날아가게 됐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와. 저게 다른 건물에 한번 부딪히고 나서 정원으로 떨어졌는데 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야, 누가 소파 조종했나요? 어떻게 딱 사람 없는데 떨어져서. 근데 저게 딱 봐도 견적 사이즈가 혼자 앉는 게 아니라 한 2, 3인용 한 4명 정도 거뜬히 앉을 정도인데 낚시용 의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근데 어떻게 저게 떠요? 유인경 평론가님 세상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속 45km에 대한 강풍이라서요. 건물 지붕도 날아가고요. 그 정도예요? 창문도 뜯기고요. 어머.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도 했답니다. 어허. 보면 견적이 나오죠. 한 2, 3인용짜리 네. 무거운 소파인데 그 오누르 칼마즈라고 해당 영상을 촬영한 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건물과 충동해갖고 정원으로 떨어져 다치지 않았지만 보는데도 너무나 무서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튀르키예에서는 이게 떨어졌는데 호주에서도 뭐가 떨어졌대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목격자들이 직접 찍어서 공유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밴드 음악에 맞춰서 캠핑을 즐기던 한 무리의 사람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를 발견하고는 모두 일시 정지가 된 듯 멈춰 어머. 섭니다. 자, 놀라운 광경입니다. 예, 또 다른 장소입니다. 오. 푸른 불덩어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떨어지더니 이내 붉은 빛을 띠며 사라지는데요. 네. 최근 호주에서는 이처럼 빛나는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다수의 주민들에게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최정화 기자님 영화 같은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저거 어떻게 설명되는 거예요? 네, 호주 북동부의 퀸즐랜드 하늘인데요. 이 정말 빛나는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방금 보셨습니다. 어허.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현지 시각 지난 20일 오후 9시 22분쯤 다수의 퀸즐랜드 주민들이요. 이 밤 하늘에 아주 불덩어리 같은 밝은 물체가 급강하는 모습을 다 같이 이렇게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머머.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빛나며 떨어지던 이 불덩어리는요, 이 굉장한 이 굉음이 들린 후에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라고 이 영상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셜 미디어를 보면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늘이 2, 3초 정도 푸른색으로 점점 밝아지다가 수평선에서 붉은 성광으로 바뀌는 걸 봤다. 이걸 본 건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산을 포함한 모든 세상이 1초 동안 나처럼 보였다, 놀랍다라고 많은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일단은 딱 영상만 봐서는 신기하니까 그럴 수 있어. 앞서 그 SNS 목격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축복으로 여기기에는 아주 섣불러. 왜냐하면 유인경 평론가 저게 섬광, 불꽃 섬광 정체가 뭔 줄 알고 축복이라 그래요 이걸. 대부분 유성을 볼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네. 더구나 그 지금 전문가의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호주 대학의 브래드 티커 박사에 따르면 유성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암석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다가 부딪힌 거고요. 게다가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우주 암석이었을 것이다. 아하. 예, 그래서 섬광을 비치는 것도 인생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저게 혹시 제대로 떨어졌으면 굉장히 클 것 같지만 다 이렇게 흐트러졌기 때문에 한 주먹만한 크기로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얼마짜리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저 동네 살았으면 꼭 추적을 했었고 네. 소원을 빌었을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공포로 여기지 않고 축복으로 여긴 것만으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네. 간발의 차로 사람들 근처에 안 떨어진 게 천만다행이. 만약에 상상하기도 싫은 사람들 곁에 떨어졌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네, 오늘의 클로징은요. 서울 용산구에 사시는 김대수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모 부대 간호장교가 최근 군입대를 한 세계적인 스타 가수를 보려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데 헐 이쯤 되면 당나라 군대라는 말 들어도 싼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답답하시죠? 그래도 군대 간 대부분의 아들, 딸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어야 밤에 우리가 발 뻗고 잘 자죠.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